네. 1, 5월에는 유아교육개론과 누리과정 및 신이론 진도에 맞춰서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이 나가게 되는데요.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은 그 하위문항 문제풀이입니다. 오늘은 OT 진단평가예요. OT가 오리엔테이션 테스트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하는데 이 진단평가를 본 수업을 하기 전에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수강생 명단을 보니까 재수강이 많으세요. 익숙한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끝나고 저한테 시험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1년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11월, 12월에 공백기 동안 원상태로 회복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또 선생님들께도 본인의 어떤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진단평가를 본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봤어요. 원래 완두콩 자체가 한 주쯤 이론 강의 끝나고 한 주쯤 뒤로 물려나게 돼 있어요. 그 이론 강의에 맞춰서 진도를 하려면. 그래서 첫 교시는 그냥 OT를 의미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진단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문제를 준비한 건데요. 작년에 제 강의들을 들으셨으면 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유아 임용을 하셨으면 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 유아교육 전공했는데 나 이제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답하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과 누리과정 신이론이 모두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하위문항으로 문제풀이가 다루어지는데 제가 오늘은 유아교육개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악하잖아요. 누리과정 및 신이론 아무 공지 없이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두 개를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개론만 했는데 그 말은 누리과정 및 신이론도 언젠가는 불현듯 갑자기 할 수 있다는 건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시험 결과를 남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 50문항입니다. 1점짜리 문제가 주고요. 2점짜리 문제도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된 교육 철학이 뭐냐라고 했는데 교육 철학을 물어봤지 학자 이름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6세기, 17세기 그러면 그냥 실학주의라고 답을 나오셔야 되고요. 이게 사고의 합리화, 교육의 과학화 운동이다 그러는데 어떤 이론이 사고의 합리화를 깨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론이 비논리적이고 그런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론이든 자신의 이론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못하고요. 제가 딱 요거만 봐도 실학주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실학주의였고요. 두 번째 설명된 교육 철학은 19세기 사조 가운데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낭만주의, 교육에서는 신인문주의로 나타난 교육 사상적 체계를 통칭해서 가는 게 신인문주의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신인문주의 아래에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 거죠. 두 갈래로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건 신인문주의죠. 답이 나왔지만 얘는 작은 인문주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답은 큰 인문주의고요. 로크의 교육 목적은 딱 한마디로 쓰시면 됩니다. 신사양성. 그런데 좀 해석하시자면 로크의 교육 목적은 신사양성으로 습관 형성을 통해 신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근데 답은 이거예요. 신사양성. 이렇게만 쓰시면 답이에요. 이 슬러시는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답에 슬러시를 넣는 경우는요. 둘 다 답이다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페스탈로치가 제시한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동물적 상태, 사회적 상태, 도덕적 상태. 그 중에서 도덕적 상태는 개인 스스로 내면화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도덕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거죠. 내면 상태에 나타나는 욕구에 의해 개인의 행위를 결정짓는다. 동물은 동물적인 건 그냥 충동적인 거예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 사회적인 건 사회 규칙이에요. 이거는 외부예요. 외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도덕적인 게 내 안에서 나의 내부에서 나와서 나의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욕구에 의해 내가 스스로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걸 도덕적 상태라고 합니다. 듀이의 교육 사상을 쓰라 그랬는데요. 교육이란 탄생부터 생애를 통해 영이 되는 생애 과정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여 행하는 경험의 재편성 과정. 교육은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교육은 100% 여기 지금 나와요. 당면하는 생활 과정 그 자체이고 유아는 생활 그 자체 과정에서 직접 경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하는데요. 교육 사상이라 그러면 실용주의 아니면 진보주의예요. 그런데 답은 실용주의일까요? 진보주의일까요?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인데 저는 진보주의라고 한 이유가요. 왜일까요? 근데 듀이는요, 실용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하고 진보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이 교육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그 다음에 듀이 관련해서 5가지 외우셔야 되죠. 유아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뭐지? 2개가? 경험 나왔어요? 유아 중심, 흥미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그 다음에 뭐 있죠? 하나가? 뭐 있어요? 하나가? 활동 중심. 활동 중심. 그 5가지를 내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진보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답은 실용이라고 해도 100% 답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하신 경우도 정답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인데요. 몬테소리의 교육 사상 중 다음을 설명하는 거. 시기라고 나왔어요. 시기라고 나왔으면 몬테소리 교육 중에서 시기를 얘기한 거 민감계 하나예요. 그쵸? 특정 행동에 더욱 민감하고 특정 기술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기이며 환경으로부터 잘 받아들이고 잘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민감기고요. 만약 유아의 특성이라고 물어봤으면요. 여기 시기가 아니라 유아의 특성이라고 물어봤으면 답은 흡수정신이에요. 이 시기에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그러한 유아의 특성을 흡수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시기라고 물어봤으니까 민감기. 흡수정신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유아 발달 및 심리에 해당하는데요. 유아의 적응 과정에는 적응은 수능이라고도 하죠. 적응은 수능이랑 동의어예요. 2가지가 있어요. 동화와 조절. 그런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수용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먼저고 거기에 맞춰.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해석하고 수용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변경해. 새로운 정보에 맞춰.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오라. 새로운 정보에 나의 지식을 해석하고 수용하면 조절에 해당이 돼요. 유아이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렇다고 어려워는 마시고요.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거는 쉬워요. 근데 재수 강의나 이제 다른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유아 이명을 한번 하신 분들은 이걸 그냥 풀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초수인 분들은요, 유아교육과 졸업해도 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프로이드 관점에 근거해서 뭐뭐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는 발달 단계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현장 선생님들 발달 단계 프로이드. 첫 번째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맞나요? 그러면 웨디푸스 갈등, 엘렉트라 갈등은 어디에? 남근기 때. 맞죠? 동성 부모와의 뭐를 통해서 해소하죠? 동일시를 통해. 근데 웨디푸스와 엘렉트라 갈등이 뭐예요? 남자 아이들은 엄마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빠에게
아빠에게 적대감을 느끼죠. 아빠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아빠와 자신을 동일시시키면서 그 감정을 해소해요.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아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적대감,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데 이것을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게젤은 성숙주의 학자입니다. 게젤은요, 준비도라고 해서 그리고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유아의 성숙이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성숙 기제가 발현돼야 돼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반드시 환경이 들어가야 돼요. 환경이 뭘 얘기하냐면 교육을 얘기해요. 외부 환경은. 그래서 환경이 발달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생성하는 것은 뭐다? 성숙이에요. 환경은 아니고 이게 성숙이지만, 성숙이 이렇게 하는 거지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장을 유지, 변화, 수정하는 등의 2차적 역할을 해요. 성숙이 돼도 환경이 없으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죠. 보울비는 동물 행동학자인데요. 애착 이론을 얘기했죠. 애착 이론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애착 발달 단계를 쓰래요. 그 애착 발달 단계 4단계인데 첫 번째가 뭐죠? 비변별적. 아무한테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낯익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낯익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엔 능동적 접근, 한 명에게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엔 동반자 관계 형성, 여러 명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기억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기억은 뭐죠? 영아가 특정 인물과 애착을 형성했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획득했네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단서. 대상 연속성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엄마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울며 불며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리불안, 격리불안이라는 걸 해요. 엄마가 나타나라. 분리불안, 격리불안, 엄마가 내 옆에 없을 때 막 이런 분리불안을 보이는 거는 엄마가 어딘가에 존재하니까 빨리 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분리불안 또는 격리불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능동적 접근 추구 단계 3단계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3단계는 분명한 애착 형성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때 이 3단계 때 격리불안 말고 또 하나 나타나는 거 뭐죠? 낯가림. 그렇죠. 또 다른 불안인 낯가림. 낯선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준 다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브롬펜 브레너의 이론은요. 물리적 거리에 근거해서 체계가 하나 나오고요. 시간적인 체계가 하나 나와요. 이 시간적인 체계를 우리가 시간체계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형제가 출생하고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이사를 가게 되고 부모님이 이혼한다라는 건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일들이죠. 이런 건 시간상에서 내 인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체계인데요. 시간체계는 시체계라고도 하고요. 연대체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 동의어예요.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매슬로우 관점에 근거해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는데 기억이란 내가 가진 잠재력, 자질,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서 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용해서 내 통합을 이루는 거.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입니다. 13번 스키너 관점 중 잘못된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으로 풀면 되는데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 증가시키는 거 맞죠? 정적 강화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빈도, 그 행동이나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줘야 되죠. 부쩍 강화도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부쩍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다. 감소는 처벌이에요. 그럼 이 3번이 잘못됐네? 그쵸? 부쩍 강화는 부정적인 걸 제거해요. 부정적인 걸 빼버려. 그러면 애가 그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겠죠. 강한 물은 이 강화 작용에 사용된 물건을 말해요. 물질. 바넷의 놀이성 척도에서 사회성적 자발성은 사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유아의 접근이 상호작용이잖아요. 부딪힘. 그게 사회죠. 쉽게 반응한다. 2번이고요. 움직임이 협응이 잘 된다. 이거는 신체 움직임을 말하겠죠. 협응이라는 거. 그래서 신체적 자발성이고, 그 다음에 나름의 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건 인지 능력이에요. 놀이 방법, 규칙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인지적 자발성이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건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익살스러운 거, 유머 감각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그 놀이성 척도죠. 프로이드가 유아의 놀이를 가지고 정화라는 걸 설명했는데요. 유아는 놀이 상황에서 현실을 잠시 떠나서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 난 거를 아이들이 목격했을 때 목격하는 건 수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는 건 적극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이 안에서 그런 역할을 반복하면서 정화, 스트레스 받았던 거,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화의 기제잖아요. 기제는 장치, 도구 이런 게 있어요. 도구예요. 장치, 도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이드가 정화의 기제로는 2가지를 냈거든요. 하나가 뭐죠? 그렇죠. 반복, 또 하나는 역할 전환이에요. 근데 요거는 반복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거 수동에서 능동적인 존재니까 역할 전환을 뜻해요. 존슨과 미첼이 제시한 구성놀이 발달 단계 중에 교각 뜻은, 교각은 다리라는 뜻이죠, 선생님. 교각은 다리를 교각이라고 해요. 그럼 다리를 만들어내는 걸 하는데 다리를 만드는 형태가 나타난다. 3번이겠네요. 그쵸? 옮기는 수준. 그냥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쌓는 수준. 그 다음에 교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폐쇄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식이 나오고. 호베스와 매더슨의 사회적 놀이 유형 중 다음에 설명된 거. 각 유아는 같거나 유사한 놀이를 하면서 미소 짓고 말을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사물을 주고받고 화가 냈을 때 위로까지 해주네. 과제까지 도와주고 놀이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요, 같거나 유사한 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적이라는 거는요, 역할 분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놀이를 하면서 너는 소방관 역할을 해, 나는 경찰 역할을 할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역할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 놀이 중에서도 단순하다라고 해요. 서로 역할 배정이나 협력, 협동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시도가 있었다는 거랑 협력은 달라요.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선 공동의 목표라기보단 그냥 같거나 유사한 놀이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을 주고받고 있는 걸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조직화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단순 사회적 놀이. 볼프강 메컨더 볼프강은 TBC 모형을 말하는 거죠.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걸 TBC라고 하는데 교사의 지원에 대한 이론이에요. 교사는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비구조적 또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구조적이라고 적으신 분도 정답 처리하세요. 구조화됐다. 교사 개입이 많이 됐다. 개방적이다. 교사 개입이 최소화됐다. 이런 뜻이죠. 6가지가 있어요. 응시 또는 관찰. 이거는 하나예요. 응시로 적으시거나 관찰로 적으시거나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비지시적 진술, 질문, 지시적 질문, 모델링, 물리적 개입인데 A에는 개방적 또는 비구조적. 니은이 어디 있어요? 니은이 이거였나 봐요. 이거 1점짜리 문제네요. 답은 하나 드린 거네. 죄송해요. 니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인강에서는 들어가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편집해서 들어갈게요. 19번. 스미스와 코넬리가 밀집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밀집도 문제가 나왔죠. 밀집도의 유형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유형 2가지. 사회적 밀집도, 공간적 밀집도. 이게 나왔어요. 사회적인 밀집도는 뭐예요? 그쵸? 공간 안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공간적 밀집도는 공간이 넓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명수인데 10명이면 10명인데 교실에 있을 때랑 저기 운동장에 나갔을 때랑 공간이 다르잖아요. 공간적 밀집도. 근데 이 밀집도에 대해서 대근육 운동과 관련해서 대근육 운동 아시죠? 큰 운동을 하는 그 운동과 관련해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공간이 작으면 대근육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가끔 초임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게 넓은 공간일수록 아이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실 안에요. 애들이 5명만 있잖아요. 교실에서 뛰고 달리고 대근육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5명 통솔하는 게 10명 통솔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10명이 있으면 본인들 자체가 이걸 안 하고 앉아서 하는 놀이나 그냥 쌓기 역할 요 정도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밀집도가 아이들의 어떤 리더로서 교사로서 어떤 통솔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제시한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중 다음이 설명된 거 쓰라 그러는데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어디 나와요? 유아교육과정에 나와요. 유아교육과정에 교재를 보시면 188에 유아교육과정 그래서 슈바르츠 로빈슨이 나와요. 근데 슈바르츠 로빈슨은 유아교육과정에서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왔고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교수 계획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교수 요목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인데요. 우연히 일어난 건 뭐예요? 그냥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우연이지? 경험은 학교 안에서 갖게 되는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유아교육 과정도 있거든요. 경험이란 말만으로 이거를 하긴 힘들어요. 구체적인 학습 내용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데 학습 활동과 경험 속에 포함된 흥미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은요, 교사가 의도하는 교육과정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계획된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 이 2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을 교사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교사가 계획했냐, 안 했냐. 근데 여기는 교사 말이 하나도 없고 유아가 흥미를 가지면서 스스로 알게 된 거. 그럼 유아를 기준으로 유아의 경험을 생각하는 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발현시킨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출발점이 달라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유아가 스스로 한 경험.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은 교사가 계획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요. 교사를 중심으로 봐요.
와이카트가 제시한 수업의 주도성 기준은요, 두 가지를 따지거든요. 유아가 주도했냐, 교사가 주도했냐. 또는 둘 다 주도했냐, 아니면 둘 다 아무것도 안 했냐, 수동적이었냐. 이걸 보거든요. 아동 중심은 누가 주도일까요? 당연히 유아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거든요. 유아 주도가. 교사도 주도가 할까요? 아니면 교사는 반응할까요? 자, 우리 2019가 아동 중심 아닙니까? 그쵸? 근데 교사 개입이 어때요? 유아들의 놀이를 따라가다가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거예요. 아이의 주도성,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교사는 필요할 때만 반응해요. 둘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거랑은 달라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경험의 조직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과 계열성에는 반복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쵸? 반복이라는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배운다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적 또는 수직적 조직이라 그러고요. 통합은 지금 현재예요. Here and now. 지금 현재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수평 또는 횡적이라 그래요. 교수학서의 원리 중 다음에 설명된 것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는 선천적 능력에도 차이가 있대요. 선천적인 것에 의지해서 후천적인 것이 통합돼서 현재 나타나는 능력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선천적인 능력도 차이가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같은 경험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아이들의 현재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능력에 부합하는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교수학습 원리는 외우셔야 돼요.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사의 교수 유형 중 다음에 설명된 거라고 했는데 교사와 유아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함께 구성하기.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도 계속 나옵니다. 시험 문제 중요한 거. 행동 목록법인데요. 행동 목록법은 yes, no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OX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에 제한 없이.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유무만. 맞네. 질적인 특성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정 척도를 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하는 거는 시간 간격으로 한다. 시간 표시법. 요거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요거 아무 때나 아무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는 건 1화 기록이에요. 수첩과 연필만 있으면 되는 거. 요것도 할 수 있잖아요. 평정척도, 행동 목록도요. 할 수 있는데 먼저 질문 목록을 만들어 놨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 목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첩이랑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1화 기록이죠. 1번은 1화 기록에 대한 겁니다. 발도르프 프로그램 슈타이너. 오늘 슈타이너 교육 철학에 했었거든요. 그럼 슈타이너 걸로 그냥 풀어셔도 되는데 자, 지붕, 교실, 복도, 교육환경, 직선. 선생님, 저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자연과 닮은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해, 지구 모두 곡선이죠? 곡선으로 바라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곡선으로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방해야 되는 거지 강조하면 안 돼요. 그쵸? 아닌 거죠. 1번이네. 그래서 매일, 주마다, 계절마다, 매년마다 주기적인 일상. 이게 질서의 원리잖아요. 질서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의 질서, 공간의 질서, 시간의 질서. 이건 무슨 질서일까요? 그렇죠. 놀이, 모방, 예술,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1번만 틀렸네요.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교육 방법 중 다음에 설명된 거. 준비된 환경이 나왔네? 그럼 답은 준비된 환경이 아니겠네요. 그쵸? 준비된 환경 속에서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교구와의 상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적인 정신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거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동교육이네요. 아, 목적이 아니지. 목적이 아니라 내면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스스로. 그쵸? 그래서 자동교육. 아까 제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 건 뭐죠? 그쵸? 정상화. 이 정상화는요, 목적, 완성된 거예요. 발달을 이룬 거. 자동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자동교육을 알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유아가, 여기서 자동교육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유아가 스스로. 유아가 스스로.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 내가 스스로 한다? 자동교육. 니일이 설립한 썸머힐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거 뭐예요? 공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형태를 갖춘 학생 스스로의 운영 방식, 자치제도 또는 학생 자치의 동의어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 중 기억에 들어가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하는 과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남기는 과정과 그 행위의 결과,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남겨요. 모두 중시해요. 뭐예요? 기록. 우리 기록하죠, 선생님. 2019 여기서 나왔어요.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은 피아제 이론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물리적 지식 활동의 선정 기준이니까 별도로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거. 유아의 행동에 의해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유아가 행동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사물의 움직임은 달라져야 되고요. 반응이 관찰 가능해야 되죠. 관찰 안 가능하면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애들의 호기심이 유지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제시한 주제 선정의 기준인데요. 듀이 이론이기도 해요. 프로젝트는요. 듀이는 주제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 유아의 흥미를 위주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교사의 가치 판단.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듀이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이걸 만들었잖아요. 시카고는 가장 미국다운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미국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마약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8년 있는 동안 마약은 담배와 동일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제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교사들이 이걸 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 검사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유명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총 유명해요. 다운타운만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와 여기에 흥미를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교사가 가치 판단해서 NO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듀이는 유아의 흥미뿐만 아니라 교사의 가치 판단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선생님, 바로 시험 문제에서도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교사의 가치 판단. 그 다음에 교직관이 무엇인지 쓰라 그랬는데, 자, 교원 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네. 그런데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요거는 서비스직이거든요. 전문적인 서비스직, 전문 봉사직관입니다. 봉사직관이 서비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이 전문성은 전문직관에서 온 거고요. 요거는 성직관에서 왔어요.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시겔과 산더슨가 제시한 교사의 발문 유형 외우셔야 되는데, 다른 걸 찾는다, 다른 대안을 찾는다, 대안 제시하기. 대안이 다른 해결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점, 방법을 찾아보는 거, 대안 제시하기.
쇼니 제시한 반성적 사고 유형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쉬워요. 행위 중, 행동하는 중에 나타나는 반성적 사고, 행동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성적 사고, 행위 중, 행위 후 두 개밖에 없는데 행동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행위 중인 해목, 그쵸? 행위 중에 반성적 사고. 하그리브스와 플란이 제시한 교사 발달의 측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식과 기술 측면이죠? 맞죠? 두 번째가 자기 이해.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생태적 측면. 그 중에서 교사 자신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자신감,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보이는 태도,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했나, 자기 이해 측면에서의 교사 발달. 사라초 제시한 교사의 역할. 선생님, 사라초는요, 유아교육 학자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유명한 유아교육과 교수예요. 장단기 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정하고 유용한 자원을 탐색하고 최대한 활용한다. 자, 선생님, 여기에 꽂혀서 교수 계획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를 토대로 활동을 조직해요. 그 결과,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교수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토대로 교수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원도 탐색하죠. 그쵸? 교수 조직자로서의 또는 교육 조직자로서의 교사입니다. 버크, 헤슬러, 크리스텐스는 8단계의 교사 모형을 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쵸? 교수 수행에, 근데 설명하는 단계, 교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내 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네. 그리고 직업에 만족해요.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가 뭐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중과 성장 단계. 교권의 근거 중 다음과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교권의 근거에는 교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권리와 권위. 우리가 교권하면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거예요. 법이 선생님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 권위는 사회문화적인 거라서 우리가 요구 못해요.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데 전문성이나 자율성은 권위랑 관련이 되어 있대요. 기억리엔에 해당하는 학자, 이건 쉽죠. 일제 강점기 이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머니 교육을 위해 자모의 어머니의 조직. 누구죠? 그 다음에 유치원과 교회에 어머니회를 조직해서 계몽운동 추진했고 아버지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자, 어머니 교육을 한 사람은 브라운리고요. 거기에 아버지 교육까지 더한 사람은 호월드죠. 요건 시험에도 나온 포인트라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한국 이름이 있어요. 요 답으로 한국 이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앱스타인과 제스테위키가 제시한 부모 참여의 유형인데 기억에 들어가는 거 모두 6가지 있죠. 부모 역할 지원, 의사소통, 자원봉사, 교육활동 참여, 의사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아동의 잘못된 행동 목표 중 다음에 설명된 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동기에 있어요.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할 거라는 거고요. 우세한 입장에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경우 보이는 행동이다. 내가 힘이 있을 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힘 행사하기. 힘 행사하기 외에 또 뭐가 있죠? 관심 끌기. 그 다음에 안가품하기. 그 다음에 무능력감 보이기. 무능력감 보이기는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시도도 안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안가품은요. 동기가 보복이에요. 보복할 거야. 안가품할 거야. 이거고 힘 행사하기는 내 힘을 어떤지 알고 싶어서. 관심 끌기는 타인의 관심이 그리워서. 목적이 다 다르고요. 목적이 다 다르죠. 근데
때리는 거 있잖아요. 동생을 한 대 딱 때렸어.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세 개 다 해당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날 좀 보게 만들려고 하면 간식 꿀기고요. 내 힘이, 내가 동생보다 얼마나 힘이 더 센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형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면 힘 행사하기고, 그리고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니까 엄마한테 보복할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저 동생을 쾅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가품하기예요. 그래서 동기를 봐야 돼요. 이걸 하려면. 부모 효율성 훈련 PET는요. 학자는 누구죠? 고든. 아동은 자신의 느낌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피하고 간접적으로 피해요. 그때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럼 그 신호를 엄마가 읽었으면 나 알겠어. 너가 나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겠어. 해요. 이거를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 효율성 훈련 중에서 어느 과정에서 이게 있죠? 반영적 경청에서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쭈삣쭈삣해. 그럼 엄마가 눈치를 챘어. 너 할 얘기 있어? 그럼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걸 엄마가 들어줘라. 이런 건데요. 아이가 나 표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신호를 보내는 걸 암호화라고 하고요. 너 나한테 말하고 싶구나. 그걸 해석하는 거는 암호 해독이라고 해요. 번이 제시한 인간의 자아 상태 세 가지가 있는데 번 이론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 스트로크? 부모자, 아동자를 중재하는 거 일단 성인자. 그쵸? 행동 수정 원리 중 다음에 설명된 거. 어떤 한 가지 활동을 끝마친 후에 더 바람직한 거, 너가 원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권리나 기회 주겠어 라고 약속함으로써 활동에 몰두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적 강화 아니에요? 정적 강화 그거잖아요.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하니? 그럼 내가 뭐 하나 줄게. 이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프리맥의 원리가 되는 거죠? 약속 때문에. 정적 강화는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애가 행동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주는 거예요. 애가 눈치를 챌 수는 있어요. 그렇겠지. 그렇지만 나는 약속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적 강화를 약속을 하고 하면 프리맥의 원리를 가야 돼요. 아동복지 유형 중 다음에 설명된 거. 아동복지에서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있고요. 특별히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규범 규정, 이게 이제 아동수당 같은 거죠. 근데 그것들이 부족한 아이들,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우리는 자녀적, 추가적인 복지를 그 아이들에게만 줘요. 그거를 자녀적 복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아동권리 현장에 제시된 아동의 권리 4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아닌가?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거 4가지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헌장이라 돼 있네요. 몇 년에 있죠? 2016년에 누구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1991년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따라야 되고요. 유엔에서 말한 4가지 유아의 아동의 권리를 보건복지부 또한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발달권.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중 다음에 설명된 걸 고르라 했는데 유기나 학대 착취 거부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기당했다, 학대당했다, 착취당했다. 빨리 분리해서 보호해야 되죠. 근데 그 전 단계 가능한 한 분리하지 않으려고 분리 직전의 단계가 있어요.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이고 그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거. 강제 보호 서비스고요. 강제 보호 서비스는 그야말로 그 복지사들이 강제적으로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분리해요. 정부 지원의 아동복지 서비스 중 다음에 설명된 거. 드림 스타트 계속 나와야 돼요.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서 위임했잖아요. 그쵸? 지금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가면 드림스타트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한다라는 거죠. 공공 차원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됐고요. 소극 양극화에 따른 정보 격차 및 학습 격차 심화로 빈곤의 세습화와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 구축 활용을 통해 빈곤 아동의 문제를 조기 진단, 치료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공공에서 하는 거.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건 위스타트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 요거는 정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아동학대 발생 요인 중 다음을 포함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체벌을 수용한대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나 법적인 보호를 못한다. 법적인 보호는 사회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법은? 그쵸? 근데 그 사회가 이런 것들을 좀 미비했고 체벌을 수용했고 그리고 그 사회가 애들은 엄마한테 속하니까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사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억리언에 해당하는 걸 써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요. 누구와 누구? 경찰과 공무원이 나가요. 공무원은 시군구.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해서 피해 아동 확인하는 거. 그게 아동학대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채점하셨죠? 채점하셨고 오늘 완두콩은 이렇게 나가고요. 실제 수업은 이건 진단평가고요. 실제 수업은 영역별로 진행되는데 그 진도가 이론반이랑 동일해요. 이론이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이론에 대한 완두콩이 나갑니다. 그래서 댁에서 풀어 오셔야 되겠죠. 현장반은 여기서 배포가 되니까 다음 주에 현장반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플러스 10분을 제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완두콩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